사형수 김준호, 집행 3일 전 마지막 소원은 개 한 마리와의 면회입니다. 교도관 박정현은 눈을 깜빡였어요. 15년 차 교도관 생활에서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죠. 눈앞의 서류를 다시 읽어봐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의 글자가 춤추는 것 같았어요. 김준호. 저 영감탱이가 또 무슨 꿍꿍이지? 동료 교도관 이상철이 옆에서 혀를 찼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쓴웃음을 지었죠. 3명이나 죽인 연쇄살인범이 계라니. 피해자 가족들 마음은 생각 안 하나? 세상에나 저런 노인네가 다 있다니. 정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도관 생활 내내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형수들을 대할 때는 더욱 그랬죠. 그들의 죄와 슬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관찰하되 판단하지 않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스피커 너머로 들려온 여성 교도관의 목소리에 정현은 시선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어요. 김준호의 제목이 적힌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3명을 살해. 모두 목을 조르는 동일수법. 정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독방 앞에 섰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건 창백한 얼굴의 노인이었죠. 67세,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노인네라 불리던 김준호는 푹 꺼진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푸르스름한 형광등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김준호 씨 마지막 소원. 처리 중입니다. 노인의 눈이 천천히 교도관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죠. 정현은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3명을 목 졸라 죽인 사람의 눈빛일까? 고맙네. 단 한마디를 뱉고 다시 천장을 보는 노인을 바라보며 정현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살인자의 눈에는 광기나 냉혹함이 있어야 하는데 김준호의 눈에는 그저 깊은 슬픔만이 비쳤습니다. 정현은 발길을 돌리려다 문득 독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희미한 사진 속에는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있는 젊은 시절의 김준호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구겨져 있었지만 사진 속 두 존재의 웃음은 선명했죠. 다음 날 교도소 면회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면회실은 특별히 비워졌고 평소보다 많은 교도관들이 배치되었어요. 마치 대통령이라도 올 것처럼 분주했죠. 이거 정말 허가된 거 맞아? 경비과장이 정현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도소장님 직접 사인하셨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검은색과 갈색이 섞인 중형견 한 마리가 동물보호소 직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혼합견으로 보이는 그 개는 불안한 듯 낑낑거렸어요. 목줄을 꽉 잡은 여성 직원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정현이 물었습니다. 해피예요. 보호소에서 3년째 입양 못 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다음 주면 안락사 예정이었는데 직원 최소영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이런 요청은 처음이라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특별한 행동 같은 건 있나요? 정현이 물었어요. 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창문 쪽을 바라보며 울어요. 특히 백석동 방향을 보고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3년 내내 그랬어요. 정현은 그 말을 듣고 무언가 기록하려다 멈칫했습니다. 백석동이라 김준호의 파일에서 본 익숙한 지명이었죠. 그때 문이 열리고 김준호가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죠. 교도관 둘이 그의 양옆을 지키고 있었고 CCTV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해피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걔는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짖기 시작했어요. 기쁨에 찬 울음소리였죠. 수갑을 찬 노인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놀라 목줄을 놓친 사이 해피는 김준호의 무릎에 앞발을 올려놓았어요. 알아보는군. 역시 알아보는구나. 김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명을 죽였다는 그 냉혈한의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정연은 그 장면을 목격하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죠. 이게 무슨... 보호소 직원 소영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내가 잃어버린 민들레의 자식입니다. 노인의 말에 방 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해피는 여전히 김준호의 손을 핥고 있었고 노인의 마른 손가락은 개의 귀 뒤를 부드럽게 긁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살인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랜 친구를 만난 노인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민들레. 그럼 이게는... 정연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들어 정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마지막 가족입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내 가족이죠. 그 순간 정연은 김준호의 서류에서 본 내용과 지금의 상황이 맞지 않음을 직감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연의 직감은 15년간 한 번도 그를 배신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 그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면회가 끝나고 해피는 보호소로 돌아갔지만 정연의 머릿속에는 그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사무실에 남아 김준호의 파일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형광등 아래 펼쳐진 서류들, 피해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자백서.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오히려 그 완벽함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뭐 하세요, 이 시간까지? 정연의 어깨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놀라 서류를 덮으려던 정연의 손을 동료 교도관 윤미라가 잡았습니다. 김준호 사건이요?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신경 쓰이나 봐요. 그냥... 정연은 말끝을 흐렸어요. 그도 자신이 왜 이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커피 2잔을 내려놓고 정연 옆에 앉았어요. 저도 봤어요. 면회실에서 있었던 일. 이상했죠? 정연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살인 현장에 남겨진 증거가 너무 완벽해요. 자백도 너무 순순했고요. 게다가 피해자 3명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는 것도 모든 연쇄살인범이 패턴이 있잖아요. 미라가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연이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피해자들 모두 허벅지에 특이한 상처가 있었어요. 마치 개에게 물린 것 같은. 미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해피, 아니, 민들레의 자식이라고 했죠?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개와 관련된 흔적이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철저히 무시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쩌시려고요? 미라의 물음에 정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먼저 그 보호소 직원, 최소영 씨를 다시 만나봐야겠어요. 그리고 해피의 이력을 더 조사해 볼 생각입니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도관으로서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거 아닌가요? 정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형수들을 봤어요.
그 중에는 정말 끔찍한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김준호는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의의 편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날 밤 정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백석동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 김준호가 살았다는 곳, 그리고 첫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곳이기도 했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걸었어요.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아파트 단지 사이로 백석동 공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어둠에 잠긴 공원 벤치에 앉은 정연은 5년 전 사건 파일을 떠올렸어요. 첫 번째 피해자 최재석, 34세. 여기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목이 졸려 죽었고 허벅지에는 개에게 물린 듯한 상처가 있었죠. 당시 이 근처에 사는 노인과 개가 목격되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왜 그 부분은 더 조사되지 않았을까? 정연이 중얼거리는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공원 반대편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이 보였어요. 김준호의 집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연은 일찍 출근해 동물보호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소영이 전화를 받았고 정연은 해피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사실 해피가 입양될 예정이에요. 소영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가족이 방문해서 해피와 금방 친해졌어요. 특히 10살짜리 소녀가 해피를 너무 좋아했죠. 그거 다행이네요. 혹시 해피가 보호소에 오게 된 경위는 알고 계신가요? 소영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3년 전 한 노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개였어요. 그 노인분은 김준호 씨의 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해피를 맡긴 노인분의 이름이. 잠시만요. 기록을 찾아볼게요. 잠시 후 소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창수 씨였어요. 백석동에 사셨던 분이죠. 이창수. 정연은 그 이름을 메모했어요. 백석동에 사는 이창수. 김준호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그날 오후 정연은 입양 예정인 가족이 해피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보호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정연은 소녀와 그녀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교도관이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연, 이쪽은 제 아내 박민정, 그리고 딸 민서예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연은 무언가 익숙한 기운을 느꼈어요. 혹시 법 쪽에 계신가요? 강태연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변호사입니다만. 아니에요. 그냥 직감이었습니다. 정연은 서둘러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강태연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의 파일에서 봤던 것 같기도 했고, 소녀 민서가 해피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정연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해피가 좋은 가정을 찾게 되어 다행이네요. 특별한 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민서의 어머니 민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민서가 해피에게 다가갔는데 해피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반응하더라고요. 민서가 달려와 정연을 올려다봤어요. 아저씨, 해피가 이상한 짓을 해요. 이상한 짓? 정연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그린 그림을 보더니 짖기 시작했어요. 자꾸 발로 긁어요. 정연은 민서를 따라갔고 바닥에 놓인 그림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지만 그 속에는 공원, 벤치, 그리고 한 노인과 개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뭐니?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3일 전에 백석동 공원에서 본 할아버지와 개예요. 할아버지는 무서워 보였지만 개는 친절했어요. 근데 해피가 이 그림만 보면 자꾸 이상하게 구는 거예요. 정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백석동 공원에 있던 노인과 개, 3일 전이라면 김준호가 이미 교도소에 있었을 시간인데 그때 강태현이 다가와 그림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서야, 이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었니? 키가 크고 마른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여기 민서가 그림 속 노인의 손을 가리켰어요. 이상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뱀 모양이었죠. 강태현과 정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박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태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호소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그친 하늘은 묘하게 푸르렀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당신, 정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죠? 강태현이 물었어요. 정연은 잠시 망설이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교도관입니다. 김준호 씨 담당이고요. 강태현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군요. 네. 뭔가 이상해서요. 근데 혹시 김준호 씨 사건과 관련 있으신가요? 강태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전 김준호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입니다. 정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아니요, 알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강태현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김준호 씨가 무죄라고 항상 믿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그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의 눈을 보면 살인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정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본 그 노인과 개, 뱀 모양 반지라면 강태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백석파의 상징입니다. 백석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은 조직이죠. 5년 전 그 지역에서 마약 거래를 했던 그 순간 민서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보호소 안으로 달려갔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민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이 개는 증거물이니 함께 가야 합니다. 강태현이 분노하며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들 누구요? 영장은요? 두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정연의 눈에 그것은 명백히 위조된 것으로 보였어요. 이건 가짜입니다. 정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귀하들의 신분증을 볼 수 있을까요?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해피가 갑자기 검은 정장의 남자들을 향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피, 백석동, 뱀 반지, 가짜 검찰, 그리고 김준호의 슬픈 눈빛까지. 당신들, 백석파죠? 정연이 물었어요. 두 남자의 표정이 경직되었고 그 중 한 명이 자신의 재킷 안으로 손을 넣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연은 즉시 행동했어요. 그는 민서와 소영을 뒤로 밀고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을 불러. 그가 소리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해피는 계속 짖었고 아이는 울었으며 두 남자는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달아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정연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김준호의 무고함을, 그리고 그가 왜 자백했는지를. 민서가 해피를 꼭 껴안으며 울고 있었어요. 해피는 마치 그 아이를 지키려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연은 생각했어요. 개 한 마리가 바꿀 수 있는 진실이 있다면
강태현이 다가와 정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김준호를 다시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교도소로 돌아온 정연은 곧장 김준호의 독방을 찾았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김준호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김준호 씨,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한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백석파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온함 너머로 오래된 공포가 스며 나오는 것 같았어요. 김준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른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알게 되었나? 정연은 김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백석동에 가봤어요. 그리고 해피를 입양하려는 가족을 만났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을 사칭하는 사람들이요. 김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아이들 다치지는 않았나? 다행히 무사해요. 하지만 곧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준호 씨,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5년 전 백석동에서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난 40년간 개를 키웠네. 아내도 자식도 없이 개들만 가족이었지. 민들레는 내 마지막 반려견이었어. 김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깃든 슬픔은 무거웠습니다. 정연은 의자에 앉아 노트에 기록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형식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펜을 놓을 수 없었죠. 내 젊은 시절부터 얘기해 볼까? 나는 군인이었어. 베트남전에 참전했지. 그곳에서 많은 것을 잃었네. 동료들, 꿈, 그리고 내 영혼의 일부까지. 김준호의 눈이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전쟁에서 돌아온 후 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어. 악몽에 시달렸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지. 그때 첫 번째 개를 만났네. 길에서 버려진 강아지였어. 그 아이가 내게 다가왔을 때 처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지. 정연은 침묵 속에서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인자라고 불리던 그의 과거에는 이렇게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있었던 거였군요. 그렇게 평생을 개와 함께 살았네. 마지막 개가 민들레였지. 내가 나이 들고 병약해질 무렵에 만난 아이였어. 민들레는 내 모든 것이었어. 유일한 가족. 김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 전 민들레가 임신했을 때였어. 그날 백석동 공원에서 산책을 나갔다가 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 백석동 공원에서 민들레와 산책 중이었을 때 3명의 젊은이들이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고 해요. 술에 취한 그들은 노인과 개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죠. 저 더러운 개새끼 좀 보세요. 늙은이도 제대로 못 걸어서 질질 끌려다니네. 김준호는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민들레의 꼬리를 밟았어요. 놀란 개가 짖자 그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시끄럽게 짖는다고. 이런 쓰레기 같은 개는. 정연은 노인의 말을 적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들이 민들레를 다치게 했군요. 김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있었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한 청년이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민들레를 찔렀다고 합니다. 임신한 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3명은 웃으며 달아났죠. 그날 저녁 김준호는 민들레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들레는 이미 숨을 거뒀네. 정연은 노인의 얼굴에서 고통을 보았어요. 마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그를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기적처럼 새끼 한 마리를 꺼냈어. 그게 바로 노인의 떨리는 손가락이 공중을 가리켰어요. 마치 해피의 모습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민들레의 마지막 선물이었지.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김준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가해자들은 풀려났습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내 앞에서 웃더군. 늙은이가 개 때문에 부려먹는 꼴이라니까 하면서 정연은 말없이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는 김준호가 왜 3명을 죽였다고 자백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복수하셨군요.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들어 정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네. 정연의 펜이 멈췄어요. 그럼 왜 자백하신 겁니까? 노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난 해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 김준호는 그날 밤 이후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갔어요. 그가 경찰에 신고한 3명의 젊은이들은 사실 백석파라는 지역 마약 조직의 말단 조직원이었습니다. 경찰 신고 이후 그들은 김준호를 계속 감시했고 몇 주 후 어느 밤 내 집으로 찾아왔네. 3명이 아니라 5명이었어. 그 중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지. 그들은 김준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아내도 자식도 이제는 가장 사랑하는 개까지 잃은 상태였어요. 그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죠. 나는 거절했어. 그리고 내 오래된 녹음기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지. 그들이 마약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경찰과의 유착관계, 모든 것을. 정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녹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섞인 복잡한 미소였어요.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맡겼네. 이창수, 그는 내군 시절 전우였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왜 자백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증거가 있었던 거죠? 노인의 눈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후 내가 녹음한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 가려고 했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네. 그 3명의 젊은이들이 모두 죽었다는 거야. 정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죠? 그들은 모두 목이 졸려 죽었어. 언론에는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보도되었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찾아왔네. 그들이요? 백석파의 우두머리, 그리고 몇몇 경찰들.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은 내게 자백을 강요했어. 이미 모든 증거는 날 향하고 있었지. 내 집 근처에서 발견된 시체들, 내 지문이 묻은 증거들. 모두 조작된 것이었어. 정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이 그런 짓을? 그 3명은 백석파 내부에서 숙청당한 거야. 조직의 비밀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상부의 명령을 어겼거나. 이유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 3명을 죽이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지. 그래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셨을 수도 있었잖아요. 김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해피까지 위협했어. 이게도 민들레처럼 죽일 수 있다고. 그리고 이창수까지. 나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할 수는 없었네. 그래서 자백하신 거군요.
그래.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지. 해피와 이창수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들은 동의했어. 그리고 난 모든 혐의를 인정했네. 정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쉽게 자수했다고 진술하셨나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김준호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건 내 나름의 메시지였어. 언젠가 누군가 진실을 알아줄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은 증거를 남기는 것이었으니까. 그 증거는 지금 어디에 있죠? 이창수가.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어요. 3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네. 정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준호가 천천히 계속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해피와 함께 있었다면, 어쩌면 그 순간 정연은 번뜩이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해피가 그 증거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인가? 해피를 입양하려는 소녀 민서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백석동 공원에서 본 노인과 개의 그림이었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해피가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노인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습니다. 정말인가? 그럼 아직 가능성이 있을지도.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김준호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김준호가 그를 불렀습니다. 정연 씨. 정연이 뒤돌아봤어요. 왜 나를 도와주나? 모든 증거는 내가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사형수를 봐왔습니다. 진짜 살인자의 눈은 당신과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정의를 위해서니까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네.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지만 적어도 해피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주게.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독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백석동 공원, 이창수, 민서의 그림, 그리고 해피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 모든 것을 밝혀낼 시간이군. 하지만 그가 교도소 복도를 걸어가는 순간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정현 교도관님. 뒤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검찰청 특별수사팀 김도윤입니다. 김준호 사건에 대해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그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이 남자는 진짜 검사일까? 정연은 명함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정식 양식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의 직감은 여전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15년간의 교도관 생활에서 단련된 육감이었죠. 물론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정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제 사무실로 가시죠.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근무 중입니다. 정식 요청서를 통해 약속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요? 김도윤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김준호의 사형 집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정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따라야. 아, 맞아요. 절차는 중요하죠. 김도윤이 웃으며 말을 끊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개를 키우시나 봐요? 교도관 숙소에서 개 키우는 건 규정 위반 아닌가요? 정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개를 키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말은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전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김도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런가요? 정보가 잘못된 것 같네요. 아무튼 이 명함으로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정연은 곧장 휴대폰을 꺼내 강태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민서와 해피는 안전한가요? 네, 집에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연은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호 씨에게서 진실을 들었어요. 그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태현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증거는 완벽했지만 그의 눈빛은 결백했거든요. 이제 해피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준호의 친구 이창수가 증거를 해피와 연관시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강태현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미라 씨는 계속 민서의 그림을 물고 흔들어요. 그리고 백석동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요. 정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래요? 해피가 우리를 어디론가 안내하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백석동으로 가보시겠어요? 30분 후에 공원에서 만나겠습니다. 근무 교대 후 정연은 서둘러 백석동으로 향했습니다. 교도소를 나오면서 그는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의심스러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석동 공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공원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정연은 곧 강태현 가족과 해피가 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교도관님. 강태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부인 민정은 불안한 표정이었고 소녀 민서는 해피의 목줄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연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김준호가 실제론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 그가 조직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해피가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그럼 해피를 풀어주면 되나요? 민서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피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지켜보자. 목줄이 풀리자마자 해피는 공원 깊숙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사람은 서둘러 따라갔어요. 해피는 공원 북쪽 끝에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뭘 하는 거지? 강태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연은 해피 옆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해피가 파고 있는 곳의 흙은 다른 곳보다 색이 약간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파헤쳤다가 다시 메운 것처럼요. 도와줄게. 정연이 손을 뻗어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곧 강태현도 합류했고 몇 분 후 그들은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민정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와 USB 드라이브,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창수가 남긴 거겠군요. 정연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이창수가 김준호에게 쓴 편지였어요. 준호에게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워졌네. 하지만 자네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리길 바라네. 이 증거들이 지금은 쓸모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진실을 밝힐 누군가가 나타날 거야. 그때를 위해 이곳에 남겨두네. 해피는 이곳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자네가 늘 말했듯이 걔는 결코 잊지 않으니까. 어서 자유를 되찾게나 내 오랜 친구여. 이창수. 편지를 읽는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민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와요? 정연이 고개를 돌렸을 때 멀리서 두 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나는 아까 만났던 김도윤이었고 다른 하나는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정연이 상자를 움켜쥐며 말했어요. 이 증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네 사람과 해피는 공원 반대편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이쪽이에요. 민서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소녀는 공원 구석에 있는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틈을 가리켰습니다. 지난번에 해피가 여기로 들어갔어요. 틈을 통과하자 좁은 골목길이 나왔고 그들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발소리와 욕설이 들려왔지만 미로 같은 골목길 덕분에 그들은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민정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경찰서는 안 돼요. 강태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준호의 말대로라면 경찰 내부에도 그들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중앙검찰청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검사죠. 그들은 택시를 타고 중앙검찰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찰청 건물 앞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정연이 택시에서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보도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오후 중앙검찰청 특별수사팀은 5년 전 백석동 연쇄살인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으로 시작되었으며 네 사람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미 누군가가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강태현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해피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다들 몰랐지만 해피는 검찰청 건물 입구에 있는 한 여성을 향해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정연이 눈을 가늘게 뜨고 봤어요. 윤미라? 동료 교도관 윤미라가 검찰청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몇 검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연이 다가가자 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연 씨, 어떻게 여기에? 당신이었군요. 정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내부 고발자가. 미라는 작게 웃었습니다. 김준호 씨 사건 파일을 보시던 그날 밤, 저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조사했죠. 그럼 당신도 김준호 씨가 무죄라고 생각한 거군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제 삼촌이 중앙검찰청 부장검사거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모두 알렸어요. 정연은 미라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미라 씨, 우리에겐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들은 서둘러 미라의 삼촌인 박 부장 검사를 만났습니다. 상자 속 녹음기와 USB 드라이브, 그리고 이창수의 편지가 검찰에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USB 드라이브에는 이창수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는 백석파 조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 3명을 살해하는 장면, 그리고 김준호에게 조작된 증거를 심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충격적인데요. 박 부장 검사가 영상을 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김준호 씨의 사형 집행을 중지시켜야겠습니다. 정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검찰청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총기를 소지한 용의자가 들어왔다. 모두 대피하라. 정연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앞장선 남자는 다름 아닌 김도윤이었어요. 망했군. 박 부장 검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자들 증거를 없애려는 거요. 강태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정, 민서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 해피도 함께. 우리는 증거를 지켜야 해. 민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과 짧게 입을 맞췄습니다. 조심해요. 그녀는 민서와 해피를 데리고 뒷문으로 향했어요. 정연, 강태현, 미라, 그리고 박 부장 검사는 도착한 특수부대와 함께 증거를 지키기 위한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미라가 초조하게 말했어요. 문이 열리고 김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어요. 증거를 내놓으시죠.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박 부장 검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김도윤, 당신은 지금 검찰청을 공격하고 있어. 이건 끝난 겁니다. 김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끝났다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이 조직이 얼마나 깊숙이 정부 내부에 들어와 있는지. 그가 총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서와 해피가 뛰어들어온 것이었어요. 민서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생방송이에요. 민서가 외쳤어요. 엄마가 유튜브에 생중계하고 있어요. 김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특수부대가 들이닥쳐 그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어요. 아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김도윤이 체포되며 중얼거렸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온 걸 환영해요. 민서가 당돌하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위기는 극적으로 지나갔지만 정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지금이라도 서둘러 김준호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집행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하루. 새벽 4시 정연은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교도소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준호의 모든 혐의를 벗겨줄 법원 명령서가 들려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은 이미 촉박했습니다. 사형 집행은 아침 6시로 예정되어 있었죠. 더 빨리. 정연이 운전자에게 재촉했어요. 교도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식이 새어나갔는지 김준호 사건에 대한 재수사 소식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박정현 씨, 정말 김준호 씨가 무죄라는 건가요? 한 기자가 정연에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정연은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곧장 교도소 내부로 들어갔어요. 교도소장은 이미 대기 중이었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빨리 오셨군요. 교도소장이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됐었어요. 김준호 씨는요? 정연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교도소장은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사형수 대기실에 있습니다. 정연은 서류를 교도소장에게 건넸어요. 이건 집행중지 및 무죄 재심 명령입니다. 김준호 씨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셔야 합니다. 서류를 검토한 교도소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군요. 5년 동안 수감되었던 사형수가. 그는 처음부터 무죄였습니다. 정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만나러 가도 될까요? 교도소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정연은 곧장 복도를 달려갔습니다. 사형수 대기실 앞에서 그는 잠시 숨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준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사형 준비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고 그 모습이 정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빛은 아직 희미했지만 곧 동이 틀 것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김준호 씨.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표정이었죠. 정연 씨. 김준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른 시간에 왔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모든 증거가 나왔어요. 백석파의 조작, 경찰의 공모,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말인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창수 씨가 남긴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리고 해피가 그 증거를 찾는데 도움을 줬죠. 해피. 김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들레의 내 마지막 선물. 정연은 김준호 옆에 앉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나? 김준호의 눈에는 회의감이 어렸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정연은 손을 내밀었어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피가 그리고 김준호는 잠시 주저하다가 정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늙고 쇠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희망의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모든 석방 절차가 끝났고 김준호는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낡은 청바지와 체크무늬 셔츠, 오래된 가죽 자켓. 이것들은 5년 전 그가 입고 왔던 그대로의 옷이었죠. 준비됐습니까? 정연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김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끝났군. 내 인생이. 교도소 정문으로 걸어가는 길은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걸었던 복도였지만 오늘은 다른 감정이 그 길을 채우고 있었어요. 벽과 문들, 창살들이 모두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정연은 김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네. 5년 동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살인마로 불렸지.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군. 문이 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김준호에게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모든 소리는 곧 하나의 소리에 묻혔습니다. 할아버지. 인파 속에서 한 소녀가 달려왔어요. 민서였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해피가 뛰어오고 있었고 강태영과 민정도 따라오고 있었죠. 해피가 김준호에게 달려들어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김준호는 무릎을 꿇고 해피를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해피야. 내가 날 구했구나. 민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김준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낯선 소녀가 왜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강태연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김준호 씨, 민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해피가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에요. 김준호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7년 인생에서 그는 늘 혼자였어요. 걔들만이 그의 가족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가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지만 김준호는 그들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인터뷰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내 가족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 말에 기자들조차 잠시 침묵했어요. 5년 동안 가장 잔인한 살인마로 알려졌던 노인이 지금은 한 아이와 개를 가족이라 부르며 미소 짓고 있었으니까요. 정연은 그들이 경찰 보호 아래 차로 이동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윤미라가 그의 옆에 섰어요. 결국 해냈네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이건 모두 한 마리의 개 덕분이죠. 미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개만은 아니에요. 당신의 직감과 용기,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고마워요, 미라 씨. 당신도 큰 역할을 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때 박 부장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정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백석파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어요. 그리고 부패 경찰들도 체포되었고요. 김준호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정연이 물었어요. 박 부장 검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국가가 그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겠죠. 5년간의 억울한 수감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의 명예도 회복될 겁니다. 정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5년은 되돌릴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박 부장 검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에게 남은 시간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졌죠. 그날 저녁 정연은 강태현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김준호는 잠시 그곳에 머물기로 했고 민서와 해피는 이미 그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연은 뒷마당으로 나가 김준호를 발견했어요. 노인은 정원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해피는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 정연 씨. 자유의 공기는 참 달콤하군요. 정연은 옆에 앉았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모르겠네. 김준호가 깊은 생각에 잠겨 대답했어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해피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지. 민서도 해피를 매우 좋아해요. 정연이 말했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그 아이는 특별해. 해피를 처음부터 믿어주었지. 어쩌면 걔는 인간보다 더 잘 알아보는 걸지도 모르겠군. 잠시 침묵이 흘렀고 김준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아침에 사형 대기실에서 난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였었네. 죽음을, 그리고 내가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사실도. 정연은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난 생각했지. 아, 민들레가 나를 구하러 왔구나. 왜냐하면 당신의 눈에서 보았거든. 정의와 진실에 대한 믿음을.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저, 아니, 당신은 그저가 아니었네. 김준호가 정연의 말을 잘랐어요. 당신은 진실을 위해 싸웠어.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뒷문이 열리고 민서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종이와 크레용이 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림 그렸어요. 민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그림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어요. 그것은 세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민서, 김준호, 해피,
그리고 강태영과 민정까지. 이게 뭐지? 김준호가 물었어요. 우리 가족이요. 민서가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에요. 해피와 함께요. 김준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민서를 안아주었어요. 고맙다, 민서야. 정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세상은 한 노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알려진 바로는 백석파 조직은 5년 전 내부 갈등으로 인해 3명의 조직원을 숙청했고 김준호가 그 현장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민들레는 그들을 공격하여 상처를 입혔고 그것이 그들이 민들레를 죽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김준호가 녹음기로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몰랐죠. 정연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마지막으로 김준호에게 들은 말을 생각했어요. 정의는 지연될 수 있어도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마리의 개가 증명해냈네. 민들레의 유산은 살아있어. 해피를 통해서. 그리고 정연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한 마리의 개, 한 명의 소녀, 그리고 진실을 믿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날 밤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마리 개의 충성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1년 후 백석동 공원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한때 마약 거래의 온상이었던 이곳은 이제 정의의 공원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어요. 공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는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 김준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국가로부터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그 돈으로 강태현 가족의 집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매일 아침 민서는 학교 가는 길에 그의 집에 들러 인사를 했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녀는 이제 11살이 되었고 더욱 활기차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강태영과 민정, 그리고 정영과 미라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다들 왔구나. 김준호가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김준호가 자유를 얻은 지 정확히 1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그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공원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정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이곳은 밝고 안전한 곳이 되었네. 아이들이 놀고 사람들이 웃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미라가 작은 상자를 들고 다가왔어요. 김준호 할아버지, 이건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김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목줄이 있었어요. 민들레의 목줄이었습니다. 이건 김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창수 씨의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어요. 정연이 설명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지켜두셨더군요. 김준호는 조심스럽게 목줄을 만졌어요.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정말 고맙네. 이 목줄은 민들레가 맨 처음 내게 왔을 때 했던 거야. 기억하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해피가 다가와 목줄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치 어머니의 흔적을 알아차린 듯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봐,
해피는 알고 있어. 민서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걔는 잊지 않아.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하지. 그들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지난 1년 동안 백석파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부패 척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도윤은 20년형을 선고받았고 그와 연루된 경찰들도 모두 처벌받았어요. 정의는 비록 늦었지만 결국 실현된 것이었죠. 정연 씨는 어떻게 지내나? 김준호가 물었어요. 정연은 미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김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아, 정말? 축하하네. 김준호 할아버지가 주례를 서주셨으면 해요. 미라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살인마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었죠. 내가 과분한 영광이구먼. 그들이 공원 중앙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막에는 정의를 위한 시민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다 뭐지? 김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태현이 설명했어요. 김준호 할아버지의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념식이에요. 김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한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과 정의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한 마리 개의 충성심, 그리고 참다운 정의를 위해 싸운 몇몇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었죠. 청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기 김준호 씨가 계십니다. 모든 시선이 김준호를 향했어요. 처음에 그는 당황했지만 곧 사람들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정연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김준호 씨, 당신은 이제 영웅이에요. 영웅? 김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난 그저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때로는 그것이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강태현이 말했습니다. 민서가 김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무대에 같이 올라가요. 김준호는 주저했지만 해피가 마치 그를 격려하듯 짖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민서와 해피와 함께 무대로 향했어요. 무대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는 김준호에게 마이크를 건넸어요. 몇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김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옆에는 민서와 해피가 있었고 객석에는 그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평생 개들과 더 많이 대화했으니까요. 작은 웃음이 객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작은 빛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어요. 김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빛은 민들레였고 그리고 해피였습니다. 걔는 인간과 달라요. 그들은 배신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랑을 조건 없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절대 잊지 않아요. 김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또 다른 빛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람들 속에서요. 박정현 씨, 강태현 씨와 그의 가족, 윤미라 씨,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진실을 위해 싸울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밝아집니다. 객석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준호는 마이크를 내리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그들은 공원 입구 근처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1년 전 그들이 처음 해피를 데리고 백석동을 방문했을 때 들렀던 바로 그 카페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의 이름은 민들레 카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네요? 정연이 놀라서 물었어요. 카페 주인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김준호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요. 무료로 드릴게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공원이 보였고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테이블 위에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김준호 할아버지. 민서가 갑자기 물었어요. 민들레 할머니는 어땠어요? 김준호는 민들레의 목줄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들레는 내가 본 게 중에 가장 지혜로웠어. 그 애는 항상 내 마음을 알았지. 내가 슬플 때면 곁에 와서 머리를 내 무릎에 올려놓고 내가 행복할 때면 함께 기뻐했어. 마치 사람처럼. 해피도 그래요. 민서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시험 잘 못 봤을 때 해피가 제 책가방을 물고 와서 저랑 같이 공부했어요. 모두가 웃었어요. 그리고 정연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김준호 씨 혹시 이창수 씨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준호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이창수는 내 전우였네.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지. 그는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했어. 한 번은 전쟁에서 또 한 번은 진실을 지켜줌으로써. 그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암이었어. 김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체포된 후 그는 모든 증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 그리고 해피도 보살폈고 마지막까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렸던 거야. 그날 저녁 김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석동 공원을 한 번 더 걸었습니다. 해피는 그의 옆에서 충실하게 걸어갔어요. 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정자에 도착했을 때 김준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였어, 해피야.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들레가 떠난 곳이야. 해피는 마치 이해한 듯 조용히 앉았습니다. 김준호는 민들레의 목줄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해피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제 내 것이다, 해피야. 내 어미의 유산이지. 해피는 새 목줄을 자랑스럽게 착용했어요. 마치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자, 이제 민서에게 돌아가자. 우리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가족. 그 단어가 김준호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는 잠시 멈췄어요. 인생에서 그는 한 번도 진정한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가족이 있었어요. 해피, 민서, 강태영과 민정, 그리고 정영과 미라까지. 민들레야, 내가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 몰랐어. 해가 지는 하늘 아래 노인과 개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것은 마치 민들레의 영혼이 그들을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해피, 저녁 준비됐어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죠. 가자, 해피야. 우리 집으로 가자. 해피는 기쁘게 짖으며 앞장섰고 김준호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무거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정의는 지연되었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았고 진실은 끝내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마리 개의 충성심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